7월 7일 뉴스 사냥을 시작합니다.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네, 지금 보셨듯이 오늘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네. 엄청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기록적인 실적이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증시는 완전 반전이었죠. 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코스피도 다 같이 주르륵하고 내려가곤 말았습니다. 저 좀 무섭더라고요. 네. 좀 투자하셨나요? 저는 진짜 소량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무서운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네. 아니 그런데 삼성이 오늘 발표한 실적 이거 어느 정도냐면 뭐 미국의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글로벌 빅테크도 한 번도 도달한 적 없는 액수의 영업이익, 네. 세계 1위 영업이익을 지금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이 실망해서 이렇게 주식이 떨어졌다? 아니 도대체 반도체 얼마를 벌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반도체 랠리는 끝난 거다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빈센트 하나증권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그 빈센트 연구원께서 오늘 굉장히 엄중한 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떤 점이 그렇게 엄중한 날입니까? 오늘 변동성이 되게 컸죠. 네. 변동성은 주식시장에서 위험이자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오늘은 분수령입니다. 분수령, 어떤 네. 분수령인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지수가 크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네. 그 상승의 주인공은 오늘도 얘기 다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였다고 하는 건데요. 네, 오늘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뭐 늘상 밀릴 수는 있죠. 오르다 네. 보면 이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밀렸다는 것이 네. 과연 앞으로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지금 밀리면 사야 되는가? 아니, 지금은 떠나야 된다. 이런 이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지금 시점은 분수령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오늘 나눌 얘기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자, 보니까 저희가 실적 추이를 좀 봤는데 한 분기 만에 지난 3년간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네. 아니, 이거보다 앞으로 더 잘 나올 수 있을까 싶은데 지금 엄청난 실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영업이익률에 지금 뭐가 빠진 거냐면 왜 저희 삼성에 성과급 줘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이제 회계 처리하다 보면 성과급이 연말에 나가더라도 매 분기에 그 성과급 나갈 것만큼 다 잡아주고 영업이익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나가도 예, 안 그러네요. 나가도 회계상으로 네. 처리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1분기는 노사 협상이 진행될 때여서 그렇죠. 그때는 사후적으로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분기 거랑 2분기 거를 다 성과급 분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아. 그래서 영업이익 지금 89.4조 나온 거에서 사실은 성과급 들어가는 부분이 한 대충 한 19조 정도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원래는 100조 넘게 나왔을 수도 있을 정도의 숫자였다입니다. 그러니까는 두 개 분기의 성과급, 그것도 엄청난 양의 성과급을 넣었는데도 굉장한 지금 그 네, 나왔다. 지금 네, 맞습니다. 더 벌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거의 맥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는 컨센서스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3분기에는 한 100조 원 좀 넘을 것 같다라는 더 벌 수 게 있다. 평균인 것 같고 4분기에는 조금 더 갈 것 같다. 그러니까 테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3분기까지는 지금 D램 가격이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좀 오르는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이 잘 나올 거고 그렇죠. 4분기는 지금 저희 메모리 반도체 좀 공급 부족이잖아요. 네. 그 공급 부족이 약간 해소되면서 물량으로 또 4분기는 버틸 거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지금 다 영업이익 한 100조 넘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증권간사 컨센서스는 올해 한 영업이익 그래도 한 350조 정도 삼성전자만 해도 네.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더 벌 수 있다. 자, 근데 연구원이 뭐 얼마 전이죠. 그 반도체 삼형제 중에 막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했을 땐 주식이 엄청 올랐었습니다. 네. 그때 아마 9,000포인트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삼성이 뭐 하여튼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밀린 게 아니라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정도로 밀렸단 말이죠.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 정도로 실망스러운 수치인가요? 이렇게 벌어도?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과했죠. 네. 따라서 오를 겁니다. 그럼 분수령에서 오를 거다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일단 쉽게 얘기 들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좀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네, 주가는 기울기 함수입니다. 어,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이전보다 얼마나 많이 빠르게 버는가가 주가를 결정하는데요. 네.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를 위시한 삼성전자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돈을 계속 벌 겁니다. 네. 실제 우리의 추정치를 보면요. 네. 내년
한 2027년 연말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합산 1,000조 원 시대의 영업이익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문제는 네. 오늘도 아까 잠깐 표로 나왔었지만 지난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네. 전년 동분기 대비 1,800%. 그러니까요. 네. 이것은 주가로 따지면요. 네.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는 것이죠. 그렇죠.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지금보다 규모의 사이즈는 더 커집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버는 양이 벌긴 벌되 좀 줄어들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기울기 함수라는 측면에서 그런 우려감이 지금 끼 고조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미국이 문제입니다. 미국이 네.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경고음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좀 전략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야 코스피의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다른 물산이나 SK스퀘어 등등 네.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하면 거의 50%가 훌쩍 넘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률 2,500개 상장사가 벌어들이는 것의 70%가 양사가 담당하고 있고요. 즉 쏠림이 엄청나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요. 빅테크가 50% 이상이고요. 네네. 반도체는 한 5%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요. 반도체 가격이 높아지면 빅테크들의 수익이 줄어들어요. 그 반도체 사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메모리 가격의 상승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속해서 미국의 아이비들이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가격 오래 가지 못한다.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물론 차후의 실적을 봐야겠죠. 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경고음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 의도적으로 흘리는 소문이라면 그게 이제 언젠가는 이거 결국은 다 전략적이었구나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효과가 계속 갈까요? 아니면 이제 이러다가 사람들이 학습이 돼서 미국이 무슨 분석을 내놔도 아니야, 반도체는 오를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이거는 거의 삼성전자의 소유한 주식의 주주의 분석입니다. 그건 안 네, 그 정도로 되게 심오한 건데 그만큼 되게 네. 중요한 분석인데요. 네. 이런 거죠. 미국은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상승에 대해서 강한 하방 압력으로 주시할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관세도 거기에 연장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밸류체인상에서 공급망창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의 부족 현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 더 나아가서 빅테크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 네. 뭐 메타를 위시한 테슬라 등등이 아마 실적 발표를 할 건데요. 네. 그때 기자들의 끊임없는 Q&A와 컨퍼런스 콜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힌트를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AI 시대의 가장 중심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는 측면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실은 가릴 수 없다. 맞습니다. 뭐 이런 뜻이군요. 근데 네.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좀 지지부진한 것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서인데 오늘도 진짜 많은 부분 매도세가 이어졌거든요. 왜 이렇게 팔았다가 샀다가 네. 팔았다가 샀다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외국인들은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요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한국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왜 파냐? 네. 결국 어떤 주식이 안 좋아도 팔 수 있고요. 또한 외국인들이 기관자금 기준입니다. 어떤 큰 룰이 있는데 이 비중을 넘으면 자연스럽게 팔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참고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그럼 계속해서 팔 것이냐 아니면 파는 걸 좀 덜 할 것이냐. 안타깝게도 이 파는 속도는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외국인은 계속 팔 것이다. 네, 왜냐하면요. 네. 큰 규율이 바뀌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MSCI의 한국은 선진국이 아닌 이머징 시장에 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미 외국 기관들이 한국의 이머징 시장에서의 한국 비중이 이미 목에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덜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두 번째는요. 결국 환율이죠. 그렇죠. 환율이 약하기 때문에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쉽사리 손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끝까지 좀 고민하고 있는데 해주십시오. 맨 마지막에는 네. 정책적 불확실성입니다. 네. 오늘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레버리지 상품, 그렇죠. 아니면 코스닥의 승강제도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은 건요.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불안하기 외국인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네. 쉽사리 한국 시장에 노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은 회의적일 수 있다. 네. 아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교수님 뭐 AI 거품론이다. 이제 뭐 슈퍼사이클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좀 이런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나오고 있는 가이던스 같은 것들을 보면 내년 말까지는 미국의 AI 빅테크들의 투자, 캐펙스 투자가 계속 될 것 같다. 그리고 반도체 지금 공급 부족이 그렇게 빨리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결국은 내년까지는 뭐 반도체가 잘 팔리는 건 팔리는 건데 문제는 아까 이제 우리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를 벌고 있느냐보다는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를 벌지에 대한 관심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울기.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사실 오늘은 이제 잠정 실적 발표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뭐가 나오냐면 매출액이랑 영업이익만 나옵니다. 네. 오늘 안 나오는 건 뭐냐면 그 바꿔 얘기하면 확정 실적 발표 때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부문별로 얼마나 벌었냐. 삼성만 해도 안에 DX, DS,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있잖아요. 부문별로 얼마나 벌었냐.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앞으로 얼마나 벌 건지를 알고 싶은 거. 또 하나는 올해 7월 하순에, 그러니까 7월 하순에 구글이랑 MS, 메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걸 보면 이들이 결국은 이제 반도체를 사줘야지 우리가 갖다 파는 건데 이들이 얼마나 앞으로 투자를 할지에 대한 생각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아까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는 말을 해주신 부분인데 네네. 이런 것들 지금 거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조금 더 갈 것 같다라는 건 갈 것 같은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좋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울기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팔리더라도 주식이 그럼 계속 오를 것이냐는 좀 별개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니 근데 이제 일부 반도체 전문가분들 중에는 좀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지금 삼성 하이닉스 잘 나가고 이렇게 영업이익 많이 버는 게 결국은 반도체 단가가 평소보다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가격이 낮아질 거고 수익이 안 날 거다. 그런데 이미 공급은 과잉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일본도 마이크론이 일본 히로시마에 뭐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공장 짓는다고 하고 뭐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호남 지역에 또 메가 프로젝트로 공장 더 짓는다고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공급 과잉이 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럴까요? 저는 그거 약간 나눠서 봐야 되는 건요. 우선 히로시마 공장은 제일 빨리 양산 시작도 202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6년하고 7년 사이클에는 안 들어간 그 이후인 것 같고요.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호남에다 투자를 해서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언제 나올지는 사실 굉장히 먼 미래 얘기예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HBM이라고 하는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랑 그냥 범용 반도체 좀 메모리 반도체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의 가장 큰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CXMT라고 하는 데가 이제 증설해 갖고 생산 더 한다고 하거든요. 이러면 당장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게 더 풀릴 수 있고 이 기업이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이 미국 정부에다가 이 기업에서 조금 반도체 사다 쓸 수 있게 좀 해주세요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게 중국 기업에 의해서 시장이 좀 더 풀릴 수 있는 게 있겠다. 그거는 범용 메모리이고요. HBM은 조금 더 갈 부분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이거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네.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복잡해지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내에서는 어느 정도 D램, 어느 정도 HBM 이것도 나눠서 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네. 네, 자, 아니 뭐 아무리 조정이 왔다고 해도 오늘 변동성은 너무 크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빈센트 연구원님도 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금융감독원장도 이 부분을 우려를 하기로 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이 레버리지 ETF의 그 엄청난 회전율 지금 그나마 완화된 게 130%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한때 심할 경우에 200%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이 130% 정도를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매매 수수료를 적게는 5조, 많게는 10조가 아마 넘을 거로 추산되는데 증시 변동성도 이게 이제 ETF 레버리지 ETF가 끌고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고. 이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예, 연구원이 아까 이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 하신 얘기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불확실성, 정책적 불확실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심에 레버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부 정책이 금융시장에 상법을 3번이나 고치면서 네.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더블 업됐습니다. 네. 4,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 이상으로 10,000포인트를 꿈꾸고 있죠. 네. 매우 자양분이
아예 슬기롭게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상품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이 도입되면서 변동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게 네. 쏠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는 혹시 정책 위반자들에게 하여금 네. 대안 없는 비판이 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조심스러웠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겼습니다. 그리고 네. 쏠림은 결과이고요. 그 쏠림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오히려 지금도 건들면 상처가 훨씬 더 심해질 거다. 따라서 그냥 두면 된다. 네. 그것은 결국 시간이 그걸 해결해 줄 거다라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손을 대본다면 두 가지 흐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레버리지 상품이 너무 종류가 적어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차라리 미국처럼 선택의 폭을 넓혀줘서 사람들이 꼭 두 종목에만 쏠리는 게 아니고 다양한 쪽으로 확대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요. 레버리지 ETF 상품을 하려면 증거금을 1,000만 원 내야 됩니다. 아, 네네네. 그게 너무 낮다. 그거를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높이면 어떨까? 근데 그것도요.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저 깊숙한 마음에는 내가 돈이 없어서 레버리지 투자하는데 증거금마저 3-4배 올리면 그건 누굴 위한 레버리지 상품이냐. 네. 오히려 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건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질질 끄는 것은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조속히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감히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하시는 결론 있으십니까? 저는요. 기본적으로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면 어떨까라는 선택의 폭을 생각입니다. 넓혀줘라. 왜냐하면 딱 두 종목에 포커스온 되는 것보다는 결국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의 정화작용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선 고민해야 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 하반기 투자 전략을 조금 제안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뭐 매크로 팩터를 보면 지금 뭐 저는 매크로 하는 사람이니까요. 네. 미국 금리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 경제 지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그리고 연준의 내부 분위기를 조금 보면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아주 세게 올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서 미국의 캐펙스 투자가 조금 더 문제가 생겨서 AI가 문제가 생기고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도 문제가 생기고 이 시나리오는 저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매크로 팩터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오히려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오늘 얘기도 다 나왔지만 단일 종목, 두 가지 종목에 쏠리고 있는 이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버틸지. 근데 변동성 큰 장에서는 절대 레버리지로 안 가시는 게 사실은 저희는 좋은 방식이라고 배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레버리지 하지 않으시면서 생존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연구원님도 짧게 좀 투자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가를 움직이는 3용일은요. 네. 실적, 주주환원, 리레이팅입니다. 네. 실적과 주주환원은 단추를 끼고 있고요. 마지막 화살이 리레이팅이죠. 네. 그리고 금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금리가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가 쉽사리 오르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본다면 역발상,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한쪽으로 치우친 상황에서 금리가 별로 못 올릴 거다. 우리 교수님 잘 말씀 주셨지만 네. 그런 쪽으로 하반기를 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